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첫 아이를 30대 후반에 출산하고 40의 둘째를 출산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된다고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더 잘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도 노산이라 검사도 더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회복도 20대, 30대 초반 산모보다는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체력이 얼마나 딸리는지요. 하지만 4배 아파 낳은 아이가 너무 이뻐서 자는 아이를 보다가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둘째 아이까지 낳고 키우는 요즘 저는 무척 바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는 재미이고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지내요.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저를 안아주는 아이의 손길이 너무 감동스럽고요. 그러면서 저는 전에 있었던 아픈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서도 벗어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슴속이 너무 갑갑하기도 어떨 때는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저였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30이 넘어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2번 정도 짧은 연애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만남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잠시 만난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의 소개로 만났었는데 제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인데다 남자가 좀 불편했어요. 여자친구들하고는 얘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는데 남자들 앞에서는 내숭은 아니지만 뭔가 편하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그렇다 보니 오랜 만남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은 있긴 한데 그걸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저를 떠났고요. 그런 일이 20대에 2번 정도 있었고 저는 늘 친구들과 함께 잘 놀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 3이 있었는데 저까지 다해 4명이서 만나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도 딱히 남자친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도 가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다 30이 넘어가니 친구들 하나하나 결혼을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를 만나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4명 중 2명의 친구가 결혼을 하고 저와 다른 친구 1명만이 남았죠. 같이 놀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자주 못 만나게 되니 조금 섭섭하기도 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친구 1명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그 친구마저 결혼을 한 거예요. 심지어 혼전 임신으로요. 그렇게 3명의 친구가 모두 결혼을 하고 저는 애인도 남편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결혼해서 알콩달콩 때로는 툭탁거리며 사는 걸 보며 부럽기도 하고 결혼에 관심이 가지더군요. 그러다 제일 먼저 직장 동료와 결혼한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준다며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30 초반에서 중반이 되어갈 때였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종종 만나는 남자가 없는지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친구의 주선을 받았죠. 그렇게 만난 남자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런 남자가 아직도 솔로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남자였어요. 키나 몸도 좋은 편이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약간 성격이 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웃으면 반전으로 순해 보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센스가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나중에는 얼굴 근육이 땡길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내가 남자 앞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20대와는 다르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성격이 좀 더 외향적이 되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 말을 경청하는 저를 그 사람도 좋게 보았고 애프터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세 번째 만남을 가지고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었지만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했고 특히 아버지가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미로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 사람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만나는 기간 동안 참 좋았습니다. 남자는 데이트 계획을 참 잘 짜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에도 참 편했어요. 남자친구가 가자는 대로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냥 저는 가서 즐기면 되었거든요.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짜는 편인데 남친은 저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딱히 계획을 짜지 않아도 돼서 편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3개월쯤 되었을까 하루는 그 남자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망설였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긴장했습니다. 혹시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나? 라든지 숨겨둔 애가 있다 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전에 그런 걸 생각할 만한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뜻밖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그냥 얘기해봐, 자기야. 사실은 우리 본가의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는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친과 집안 얘기도 가끔 하기는 했는데 부모님 계시고 남동생은 유학을 갔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럽지만 제가 너무 놀라거나 크게 반응을 하면 남친에게 상처가 될까봐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며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몰랐네. 엄마가 나 대학생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나 30 다 되어갈 때쯤 재혼을 하셨거든. 그렇게 남친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본인이 30 다 되어갈 때 아버지께서 만나는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제 남친도 그렇지만 동생이 그때 늦둥이여서 14살 정도였대요. 그래서 엄마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새엄마가 될 분을 보고 남친도 남친의 동생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 여자분은 40도 안 되는 분이었대요. 남친과는 정확히 8살 차이 나는 분이었던 거죠. 본인보다 8살 많은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결혼을 하셨고 그분이 제 남친의 새어머니가 되었다고 해요. 동생은 그 충격으로 한 집에 살고 싶지 않다며 유학을 보내달라 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간 상태고요. 그 뒤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어머니를 남친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새어머니는 술집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아버지가 공장 임대업을 몇 개 하시는데 수입이 꽤 많으신 편이래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가 돈 냄새를 맡고 아버지한테 들러붙은 것 같다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어렵게 꺼내는 남친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 뒤로 남친도 본가에서 나와 따로 집을 구해 살고 있고 왕래도 자주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만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다며 말하는 남친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던지요.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죄를 진 것처럼 축 처져서 말하는 남친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남친을 꼭 끌어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자기야. 자기한테는 내가 있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니까 속상해하지 마. 남친도 저를 끌어안으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뻐하셨어요. 남친이 집에 인사를 왔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는 부모님은 괜찮겠냐며 우려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남친의 어머니가 새어머니이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신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뵙고 나니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했죠. 엄마, 내가 창현 씨랑 결혼하는 거지 그 부모님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나랑 뭐가 그렇게 상관이라고. 그리고 내가 전에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고 새어머니도 괜찮으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고요. 사실 그건 제가 조금 거짓말을 보탠 거였습니다. 제가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 또한 새어머니한테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황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근데 몇 살이라고 그랬더라? 33입니다. 어머, 나는 얼굴 보고 35은 넘은 줄 알았는데 요즘 리프팅 잘 나오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사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첫 만남에 저런 무례한 얘기를 하시니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는 오빠, 오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하고 살 것도 아니고 남친도 부모님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보고 살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어머님은 저고리는 아이보리에 가까운 흰색, 치마는 핑크색을 입으셨어요. 한복 정하러 갈 때 어머님이 본인은 알아서 골라놨으니 저희 친정 엄마하고만 가서 고르라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저희 엄마 것만 제가 같이 골라서 대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무슨 신부 드레스 같은 한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보면 신부가 둘인 것처럼 보일 정도여서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이 일은 나중에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는 신혼의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딱히 시댁을 자주 가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시댁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한 번,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이라 한 번 더 다녀온 곳 외에는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바쁘기도 했고 남편은 원래는 시아버지 생신도 용돈 보내드리는 걸로 끝이었고 방문도 거의 안 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 생신 때는 제가 가자고 얘기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석 달 정도 지나고 시댁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도 들어왔고 이제 한 가족인데 좀 더 얼굴을 자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아버님. 내가 너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니? 그러자 남편이 바로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저나 이 사람이나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2주에 한 번 어떻게 옵니까?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차 타면 20분인데 그 정도도 못 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부르지도 않으시더니. 예쁜 내 며느리 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왜? 그렇게 아버님과 남편이 얘기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니,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어디 말이 많아. 나중에 유산 안 받을 거야? 오빠, 얘네 아무것도 주지 마. 그러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 말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그 말인즉슨 유산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해라 이거잖아요. 저는 사실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 집도 살 만큼 살기도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남편과 저 반반으로 진행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런 얘기를 하니 아버님도 약간 멋쩍어 하시긴 하지만 그 말에 수긍하시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아직 시부모님이 어렵기도 하고 너무 방문을 안 했나 싶은 마음도 들어서 꼭 2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자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제 말에 수긍하셨고 남편도 그닥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니지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버님은 그냥 평범하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이래저래 간섭도 많고 말도 톡톡 쏘아해서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어머니라고 저한테 잔소리는 얼마나 하는지 보통 시어머니들이 많이 말하는 우리 아들 아침은 챙겨주냐, 집안일 많이 시키지 마라, 여자는 바깥일을 해도 집안일이 우선이다라며 시어머니 노릇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들이 좀 우스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남편과 남처럼 살았다고 들었는데 결혼해서 며느리 얻었다고 갑자기 남들처럼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게 사실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한 분란이 싫어서 네네 하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갈수록 그 행세가 심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결혼 9개월이 넘어가자 아이 안 생기냐고 닥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불임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혼을 즐길 때는 피임을 철저히 하는 편이었어요. 신혼 딱 6개월 보내고 아이를 가지자고 했는데 도통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였죠. 임신 준비한 지 3달째부터 시어머니가 그런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의외로 무덤덤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에 짜증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같이 준비해야 하는 일인데 저 혼자 발을 동동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임신을 준비하고 6개월 뒤 남편에게 검사를 같이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도 있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보고 노력하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본인은 알아서 받을 테니까 저 혼자 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아서 가보겠다고 하니 나도 우선 병원을 가보자 싶어 산부인과를 방문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딱히 저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도 저는 생리를 꾸준하게 하는 편이기도 했고 몸도 임신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본인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자수도 그렇고 활동성도 좋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임신은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연락해서는 너네가 궁합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니? 각자 문제 없어도 궁합 안 좋으면 애가 안 들어서기도 한다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궁합이라도 볼 걸 그랬네. 하시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타들어가는 내 속은 생각지도 않는지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였어요. 아버님께서 원래 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신 편인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저나 남편이나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어머님이 발견해서 얼른 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약간의 뇌진탕 증세 외에는 크게 다치시진 않았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남편도 충격이 큰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러더군요. 앞으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니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후회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렇지. 계실 때 잘하는 게 맞지. 내가 앞으로 본가에 자주 가더라도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당신은 굳이 오지 않아도 돼. 일하고 피곤한데 나만 좀 다녀올 수 있게 이해해줘. 그러더군요. 저도 알겠다고 나도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본가에 들렸다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버님 사이가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오랜만에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서 오늘은 푹 쉬라고 하고 저는 혼자 친정에 가려고 했죠. 그렇게 집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아차했습니다. 어제 사용한 가방 안에 넣어두고 오늘 다른 가방을 들고 와서 차키를 챙기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귀찮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구나 싶어 투덜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안방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가방에서 차키를 챙겨 나오려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정관수술 했다니까. 그럴 일 없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나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지? 정관수술을 했다고?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남편이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와 임신을 준비하는 중인데 정관수술을 했다고? 그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여자가 생긴 건가?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차에 탔는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군요. 손이 달달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이고 앉아서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전화를 해 엄마께 오늘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여자가 생긴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한숨을 여러 번 내쉬면서 우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연락처든 뭐든 알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약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심환을 사 먹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이대로 남편을 맞이하면 다 들통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약을 먹고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은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장모님 댁 안 갔어? 아, 가는 중에 엄마가 아빠랑 모임 있다는 걸 깜빡하셨다고 해서 돌아왔어. 아, 당신 아쉽겠네. 오랜만에 장모님 밥 먹는다고 신나 했잖아. 그러게. 저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면대 옆 선반에 남편의 폰이 있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남편의 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남편이 그 시간에 통화를 했던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이런 통화를 한 거며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뭐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데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 문을 노크를 하더군요. 자기야, 내 폰 거기 있어? 남편은 약간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며 문을 살짝 열어 남편의 폰을 건네주었죠. 저는 그렇게 화장실 변기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자 남편이 또 노크를 하고는 아직 화장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폰을 보다 그렇게 되었다고 둘러대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변기에 빠진 줄 알았다는 남편의 농담에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감기인지 머리가 좀 아프다며 누워야겠다고 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저는 방에서 그렇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고 남편이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머릿속을 정리하며 든 생각은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둘 다 나의 임신을 원하지는 않는다. 왜일까? 어머님이 내가 싫어서 이혼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걸까? 아니면 남편이 내가 싫어서 임신을 하지 않고 헤어지려 하는 걸까? 혹은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하길 원하지 않는 걸까? 여러 생각 중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결론은 아니었지만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폰을 뒤져보는데 딱히 의심이 갈 만한 건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용도 혹은 친구들과 가끔 톡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서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 대화를 녹음을 늘 하거든요. 폰 설정 자체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말한 걸 번복하거나 할 때가 있어서 증거로 써야 된다며 가끔은 제 앞에서도 다른 사람과 통화한 걸 다시 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뭐라도 실마리가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가장 최근의 통화 내역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왜? 오지마. 지금 수진이 와 있어. 끊을게. 그렇게 다급하게 남편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하고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찾아 녹음을 들었고 그걸 들은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오늘 뭐 해?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올래? 아버지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저녁 먹고 온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나도 심심한데. 수진이는 친정 갔어? 좀 전에 나갔어. 그럼 내가 갈까? 뭐 그러던가.
근데 너네 침대 쓰기는 좀 그런데. 너 요즘 그거 안 하지? 뭘 그런 걸 물어. 그러다 혹시라도 임신하면 어떻게 해? 아, 걱정하지 말라고. 정관수술 했다니까. 그럴 일 없어. 아,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몇 번을 말해, 확실하다고. 아, 알았어.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좀 이따 갈게. 알았지? 저는 통화 내용을 알게 되고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사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서 제가 폰을 잠시 확인했을 때 다급하게 핸드폰을 달라고 한 거구나 싶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제가 왔으니 오면 안 된다고 하려고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역시나 그 둘은 더러운 불륜 관계였어요. 이걸 불륜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근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녹음 내용도 들었는데 그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저는 깊은 속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녹음을 듣고 난 이후 저는 남편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심장도 떨리고 손도 달달 떨렸지만 머릿속으로는 일단 이 내용을 저장해야 한다 싶었고 제 폰으로 전달해 컴퓨터에까지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한들 누가 믿을 수 있겠나요? 저 스스로도 못 믿겠는 현실인데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남편 머리맡에 두고 남편을 쳐다보는데 분노를 넘어 설이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냥 목을 졸라버릴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 인간 죽이고 나도 그냥 죽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인간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힐 필요 없다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도저히 남편 옆에서 잘 수가 없어 거실에 담요를 들고 나와 덮고 누웠습니다. 날이 추운 것도 집안이 추운 것도 아닌데 계속 몸이 달달 떨려오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가 복잡하고도 다양한 기분과 생각으로 저는 그날 밤을 그렇게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저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여보, 일어나. 왜 여기서 잠들었어? 그렇게 눈을 뜨는데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자 어제 일이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 한켠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혹시나 진짜 꿈이었을까 싶어서 어제 저장해 놓은 녹음을 찾아보는데 역시나 있더군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싶으니 다시 절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넋이 나가 보이니 남편은 저에게 피곤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좀 더 눈을 붙이라고 아침은 간단하게 본인이 차리겠답니다.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좀 더 실컷 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지금? 어디? 아버님 뵈러.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순진무구하게 묻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에 약간 불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긴 했지만 곧바로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우리끼리 데이트나 하자. 아니, 오늘 꼭 가봐야 돼. 당신도 옷 입어. 지금 바로 가자. 왜 그러는데? 내 임신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자 남편이 튀어오를 듯 놀라면서 왜?
임신했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진짜 없던 정이 더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아니, 근데 왜? 내가 임신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당신이 임신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해서 놀라서 그런 거지. 하더군요. 저는 그 뒤로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간단하게 씻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약간 보면서 이렇게 주말에 갑자기 찾아뵈도 될까라느니 며느리 와서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겠네 라든지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대꾸조차 할 마음도 기분도 아니었기에 그냥 조용히 시댁으로 갔습니다. 출발할 때 남편이 연락을 해서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도 뭔 일이지 싶은 표정이 보이는데 무시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너네가 일요일 아침부터 웬일이냐?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약 타온 것도 먹고 있고.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네 엄마가 있으니 다행 아니냐.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쓰러졌어도 발견도 못했을 텐데. 그 얘기에 차를 들고 오던 시모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말하더군요. 내가 좀 더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우리 오빠 그 차가운 타일바닥에 쓰러진 것도 빨리 모르고.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제는 절대 그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며 안타까운 척을 하는데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단번에 아버님 쓰러지시면 발견해도 모른 척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님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되겠어요. 제 말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도 시모도 눈이 어디까지 커져서는 저를 쳐다보고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아버님, 제가 왜 임신을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님하고 창현 씨가 제가 임신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창현 씨 정관 수술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임신 안 돼서 가슴 마음고생한 거고요. 창현 씨가 직접 어머님한테 정관 수술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였겠죠. 저도 임신하면 안 되지만 어머님도 임신하면 안 되니까. 참나.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가 시어머니라니. 이런 개막장이 어디 있나요? 제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얼음이 된 것처럼 충격을 받고 그렇게 움직임도 없이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시모가 가장 빠르게 정신을 차리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수진이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임신을 못하게 해? 정관수술은 또 뭐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며 앙칼지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폰을 꺼내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걸 남편이 뺏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녹음을 틀어보라며 큰 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두 사람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들 외에 충격적인 녹음도 흘러나왔어요. 고생이 많네, 병원에서. 잘 때 간이 침대 자려니 불편하지? 허리도 아프고 밥도 맛대가리도 없고 너무 힘들어. 내일 올 때는 초밥 좀 사와. 저번에 우리 갔던 일식집 초밥 먹고 싶어. 알았어. 내가 내일 포장해서 갈게. 몸에 별 이상도 없다는데 뭔 계속 입원이야. 짜증나게. 그래도 뇌진탕인데 좀 더 있어야겠지. 다음에 쓰러지면 아예 바깥에 나갔다 들어가던가 해야지. 괜히 집에서 알짱거리면 더 티나잖아.
영감탱이 운도 좋아요. 그러게 말이야.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통 노인네들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많이 간다던데. 나는 그런 복도 없나 봐. 어머, 영감쟁이 또 나 부른다. 아우 귀찮아. 나중에 또 연락할게 자기야. 그래, 고생해. 통화 내용 재생이 끝나고 시모나 남편이나 누나를 굴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버님은 조용하셨어요. 저는 충격에 큰 소리를 치시거나 난리라도 부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얘기하시더군요. 아직도 그런 거였어? 저는 아버님 말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말씀은 아버님도 알고 계셨다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래. 창현이 너 결혼 전에 이 사람이랑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의심했을 때 너 뭐라고 했냐? 절대 아니라고!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냐고 난리 치고 집 나간 거 너 아니야? 그래 놓고 수진이랑 결혼 안 돼서 내가 진짜 의심을 했던 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고 살았다. 아들한테 내가 못할 짓 했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둘이서 이런 짓거리를 벌여? 이 미친 것들이! 아버님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구석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오셨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가고요. 아버님은 그걸 들어 옆에 있던 도자기며 TV를 다 깨부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놀라긴 했지만 두 사람은 혼비백산 신발을 신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둘이 나간 걸 보시곤 아버님은 다시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흐느껴 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억울하고 속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버님이 너무 절망하시니 제가 거기서 더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아버님은 무슨 상황인지 알았으니 일단 돌아가 보라고 정리되면 연락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시댁을 나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남편이 거실에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 짐을 챙기는데 남편은 옆에서 계속 주저리 변명을 했습니다. 시모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를 유혹했다. 20대 후반, 30 초반이었으니 얼마나 혈기왕성했냐.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니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를 치니 이러다 재산 하나 못 받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나와 살았는데 그 이후로도 그 여자가 계속 질척거렸다. 아버지 재산 받으면 같이 살자고 계속 그랬다. 나는 그 여자 별로고 싫다. 통화 내용 들어봤으니 알 거 아니냐. 그 여자 말을 들은 건 내 잘못이지만 내 목소리 퉁명스러운 거 못 들었냐 하며 찌질하게 말을 하는데 듣고 있는 와중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들도 조용히 폰에서 녹음을 켜 녹음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녹음을 하는지도 모르고 줄줄 얘기를 해댔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여자한테 재산이 얼마나 가는 줄 알아? 내가 왜 그런 여자하고 재산을 나눠야 되냐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서 재산을 좀 더 가져올 생각으로 그런 거지. 진짜 진심은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고 아버지랑 살던 여자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 저는 어제와는 다르게 차분한 마음으로 남편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죠. 그래, 당신 생각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임신 준비하면서 마음고생하고 걱정했던 걸 알면 당신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 그렇게 어머니, 아니 그 여자랑 이런 관계였으면 나랑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였어. 이제까지 나를 속여놓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랬구나. 당신도 정말 힘들었겠다 이해해주길 바란 거야? 정말 염치도 없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혼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과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 걸 거야. 그런 줄 알아. 저를 붙잡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물론 친정에서도 경악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변호사님도 여러 이혼 케이스를 많이 봤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느냐며 놀라시더군요. 어쨌든 저는 증거가 있었기에 소송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말자며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따로 지내며 이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남은 짐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물건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누구의 것인지 안 봐도 훤했죠. 나한테는 그 여자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대더니 결국 같이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남편을 수거하는 일은 없지만 그 모습을 보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던 녹음을 시모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어디 한번 개싸움 해보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전화가 오고 시모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도 있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소송 진행을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요. 재산은 원래 가져온 대로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혼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을 때쯤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무심코 받았는데 아버님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버님은 조용히 따로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버님을 만나 뵈었어요. 잘 지냈어? 그냥 그럭저럭요. 아버님은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뭐 병원 다니고 그러면서 지낸다. 네. 그 뒤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아버님이 불쑥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이거 넣어둬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위로금이라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넣어둬.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너 아니었으면 나는 병신처럼 그 둘이 그렇게 작당질을 해대는지도 몰랐을 거고 다시 쓰러졌으면 아마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또 나한테는 은인 아니냐. 그러니 넣어둬.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께서 주신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근황을 얘기해 주셨죠. 아버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는 당장 이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까지 본인이 한 거 생각해보라며 매달렸지만 아버님은 도저히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아들도 인연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둘째만 내 자식이라 생각할 거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나 죽었다는 소식 들어도 올 필요 없다고 그러셨답니다. 심지어 유언장까지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두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 여자와 이혼하시고 아버님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아직 거동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저번처럼 갑자기 쓰러지거나 할까봐 염려가 되어 그냥 시설 좋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거기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우시답니다. 둘째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는 본인이 사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는데 아버님은 외국에서 살 자신은 없으시다며 우선은 여기서 지내보겠다 하셨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이 나셨대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기막힌 일을 당신 말고 겪은 제가 안타까우셨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혼한 뒤로도 그 여자는 심심하면 연락해서 죽는 소리를 해댔다더군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시고 사시던 집도 팔아버리셨답니다. 아들한테서는 연락도 없다더군요. 그런 놈은 있고 앞으로 잘 살라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 힘내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감사해서 눈물도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열어봤는데 세상에 1억이 들어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어서 너무 놀라 다시 전화를 드려 잘못 주신 게 아니냐 여쭤보았더니 그 금액이 맞다며 잘 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져 감사하다고 잘 받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혼한 걸 친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구 남편도 알게 되고 회사에도 알게 모르게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사람들 수군거리니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지금의 남편을 거래처로 일하다가 알게 되어 만나고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죠. 바쁘고 정신없지만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전에 그 큰일을 겪을 때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싶고 그래요. 앞으로도 저는 정직하게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며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